밥 처먹을 자격도 없는 년. 병사 식당에서 웬 여군의 급식판을 발로 차버린 대대장. 잠시 후 그녀의 정체가 군단 전체를 지휘하는 3스타 신임 군단장임이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한탄강의 거친 물줄기와 철원 평야를 병풍처럼 둘러싼 광활한 산맥. 이곳은 유사시 북진의 선봉장이자 중부 전선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통칭 승진부대의 작전 지역이었다. 승진. 그 이름처럼 수많은 지휘관들이 이곳을 거쳐 군의 최상층부로 올라섰기에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야망과 긴장 그리고 강철 같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의 이면에는 오랜 세월 굳어진 관료주의와 보이지 않는 권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거대한 승진부대에 역사상 유례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이혜진 중장이 부임한 것이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보병 대대장,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마침내 군단의 별이 되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 뒤에 강철 같은 의지를 숨긴 전략가이자 책상머리 지휘가 아닌 야전의 흙먼지 속에서 부하들과 함께 구르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 진짜 군인이었다. 그녀의 부임 소식에 5군단 전체는 기대와 우려로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군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험준한 최전방 군단을 여성이 지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오랜 세월 5군단에 뿌리내린 구시대적 장교들은 그녀의 등장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혜진 중장은 그 모든 시선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한 명의 군단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군의 미래를 짊어진 상징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군대의 본질이란 화려한 의전이나 번지르르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최말단에서 조국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이름 없는 병사, 바로 용사들의 삶 그 자체였다. 부임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평일 오후. 그녀는 군단장 집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결심을 굳혔다. 김소령. 그녀가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성준 소령을 불렀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나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게. 외부에는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알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혹시 특별한 용무라도. 이혜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포천의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진짜 군대의 얼굴을 보러 가야겠어. 분칠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그날 오후 군단장의 별 셋이 박힌 검은 성판을 단 지휘 차량 대신 번호판도 평범한 낡은 지프 한 대가 5군단 사령부를 조용히 빠져나갔다. 운전석에는 김성준 소령이 그리고 조수석에는 계급장을 모두 떼고 평범한 전투복에 방한 외피를 걸친 이혜진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진짜 첫 업무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지프가 향한 곳은 5군단 예하 최전방 사단 중 하나인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였다. 그 중에서도 그녀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지도 위에서 무작위로 한 부대를 골랐다. 제6사단 제7보병연대 제2대대. 통칭 불사조 대대. 불사조 대대가 주둔한 철원군 대마리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곳이라 그런지 바람 끝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혜진은 대대 위병소를 그냥 통과했다. 김성준 소령이 미리 준비해둔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장교의 신분증을 보여주자 위병소 근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혜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부대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활기차게 움직여야 할 병사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치는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생기 없는 침묵이 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군. 식당으로 가보지.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병사들의 얼굴을 가장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식당이었다. 불사조 대대 병영 식당.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외부인에 대한 호기심보다 경계와 불안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식판을 들고 배식줄의 가장 끝에 섰다.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과 콩나물국이었다. 그녀가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병사들의 고개가 더욱 깊이 식판으로 처박혔고 숟가락질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식당 문을 열고 한 명의 장교가 들어서고 있었다. 배는 기름지게 튀어나왔고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찬 사내. 그의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불사조 대대의 대대장 황만철 중령이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작은 왕국의 군주가 자신의 영지에 행차하는 듯 했다. 그는 배식줄에 서지 않았다. 그의 식판은 부관이 미리 완벽하게 세팅하여 그의 지정석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대대의 모든 간부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도열하여 그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혜진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는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임을 직감했다. 한편의 잔혹한 연극이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황만철 중령이 자신의 옥좌에 앉는 순간 불사조 대대 식당은 완벽한 침묵의 지배 아래 놓였다. 그것은 엄숙한 군기가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낸 기괴한 정적이었다. 병사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자신의 식판만 바라보았다. 황만철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식당 안을 훑었다. 마치 자신의 왕국에 불온한 자가 없는지 감시하는 듯 했다. 그의 첫 번째 사냥감은 금방 정해졌다. 식당 구석에서 식사를 하던 앳된 얼굴의 이등병 하나가 긴장한 나머지 그만 숟가락을 식판 위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그 소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한 식당 안에서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병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이름은 최강민. 입대한 지 이제 막 2달이 지난 신병이었다. 황만철의 고개가 천천히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어떤 새끼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어떤 개새끼가 감히 신성한 식사 시간에 소음을 내. 최강민 이병이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이병 최강민. 죄송합니다. 황만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어슬렁거리며 최강민 이병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죄송해. 내 놈이 지금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 같아? 그는 최강민의 멱살을 움켜쥐지는 않았다. 대신 그의 식판 바로 앞에 서서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어미 아비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이나 떨어뜨리라고 가르치더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 놈 같은 정신 빠진 놈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의 군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주변의 모든 간부들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내 놈은 오늘 밥 처먹을 자격 없어. 당장 그 자리에서 대가리 박아. 이 새끼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오늘 저녁은 굶긴다. 알았어. 최강민 이병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수백 명의 전우들이 보는 앞에서 차가운 식당 바닥에 머리를 박아야만 했다. 그의 어깨가 수치심과 서러움으로 가늘게 떨렸다. 이혜진은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저것은 군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자 한 젊은이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 행위였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러 온 아들을 저렇게 대우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황만철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식당 구석에 앉아있는 낯선 여군 장교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른 병사들과 같은 공포나 복종의 빛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황만철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최강민 이병에게서 흥미를 잃고 새로운 사냥감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어이. 그가 이혜진을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거기 너. 못 보던 얼굴인데 소속이 어디야? 그의 말투에는 하급자, 그것도 여군을 대하는 노골적인 하대와 무시가 담겨 있었다. 이혜진은 대답 없이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귀 먹었어? 대대장님이 물으시잖아. 소속하고 계급대라고. 황만철의 옆에 서 있던 주임원사가 대신 고함을 쳤다. 이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대답에 황만철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곤란하다는 말을 내뱉다니. 뭐야, 이 미친년은? 그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전투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계급장이 없으니 기껏해야 위관급 장교이거나 아니면 본부에서 파견 나온 실무자일 것이라고 그는 지레짐작했다. 요즘 여군들은 군기가 아주 빠져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대대장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역겨운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점심시간에 반주를 한 것이 분명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내년 소속 계급 이름이 뭐야? 똑바로 말 안 해? 이혜진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최강민 이병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 용사부터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중령님. 뭐라고? 황만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계집이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일개 중령인 자신에게 명령을 해?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 시발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그는 이혜진의 앞에 놓인 식판을 향해 군홧발을 그대로 내질렀다. 와장창. 요란한 소음과 함께 닭볶음탕과 콩나물국, 밥과 반찬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라 이혜진의 전투복 위로 쏟아져 내렸다. 식판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바닥을 뒹굴었다. 내년 따위가 먹을 밥은 없어. 군인도 아닌 년이 어디서 감히 군인 밥을 축내. 그의 폭언이 식당 전체를 울렸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사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혜진은 자신의 군복에 묻은 붉은 국물과 밥알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활화산의 분화구와도 같았다. 폭군의 식탁은 이제 곧 피의 심판대가 될 터였다. 정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벽한 정적이 식당을 지배했다. 시간은 마치 그 순간에 멈춰버린 듯 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오직 한 곳, 밥알과 국물로 더럽혀진 전투복을 입은 채 서 있는 낯선 여군 장교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슬픔과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황만철 중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만족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건방진 계집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저 여자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도망치겠지. 그의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이혜진은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에 묻은 밥알 하나를 천천히 떼어냈다. 이 밥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똑똑히 박혔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옷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방한 외피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너는. 그녀의 눈이 황만철을 향했다. 그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깊은 경멸과 연민을 담고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군인의 명예를 입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스으그. 외피의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섬뜩하게 울렸다.
지퍼가 열리자 안쪽에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의 목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가 무겁고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중장, 군단장. 황만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새로 부임했다는 그 여자 군단장? 하지만 저 얼굴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데. 그의 혼란은 이혜진의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중령 황만철. 그녀는 그의 완전한 계급과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여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서리빨 같은 위엄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의 군 생활은 오늘 이 시간부로 끝이다. 황만철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간부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리고 병사들. 그들은 처음에는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저 낯선 여군 장교가 바로 자신들의 새로운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던 그들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고 더 나아가 짜릿한 희열이었다. 자신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폭군이 더 거대한 정의의 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혜진은 황만철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던 최강민 이병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냐 용사. 많이 놀랐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최강민 이병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단순히 서러움의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깊은 감사의 울음이었다. 이혜진은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비서실장 김성준 소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소령, 지금 즉시 육사단 헌병대와 감찰부에 연락해. 대대장 황만철 중령을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모욕, 군 위신 실추 혐의로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긴급 체포하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간부들 역시 지휘 책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전원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한다.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김성준 소령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다. 잠시 후 식당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연락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7연대장과 육사단 참모장, 그리고 사단장의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대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식당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들은 그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넋이 나간 황만철 중령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한때 불사조 대대의 무소불위 군주였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이혜진은 떠나기 전 식당 안에 남아있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마이크가 필요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었다. 모두 듣거라, 비룡부대 용사들.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군단장 이혜진이다. 오늘 내가 본 이 썩어빠진 광경은 이 불사조 대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안다. 나는 약속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지휘 아래 있는 그 어떤 부대에서도 오늘과 같은 부조리와 폭력으로 인해 여러분의 명예가 짓밟히고 인격이 모독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식당 안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억눌려왔던 그들의 울분이자 새로운 희망을 향한 외침이었다. 차가운 별이 내려와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있었다. 불사조 대대, 아니 5군단 전체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군단장 이혜진 중장이 제6사단 7연대 2대대,
불사조 대대의 식당에서 일으킨 회오리는 순식간에 오군단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으로 변했다. 현직 대대장이 군단장의 면전에서 식판을 걷어차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그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군 전체를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 육사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사단장부터 말단 행정병까지 모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은 듯 좌불안석이었다. 5군단 사령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임 군단장의 첫 외부 시찰이 이토록 끔찍한 스캔들로 번졌다는 사실에 참모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허둥지둥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논의했지만 정작 폭풍의 핵인 이해진은 그 어떤 보고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불사조 대대를 떠나지 않았다. 사건 다음 날 새벽 이해진은 자신의 모든 지휘 장비를 황만철의 피와 탐욕으로 얼룩진 대대장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군단장 지휘소를 부패의 심장부였던 바로 그곳에 설치한 것이다. 이는 엄청나게 상징적인 행위였다. 멀리서 보고를 받으며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으로 직접 뛰어들어 썩은 뿌리를 제 손으로 뽑아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대대원들은 공포에 질렸다. 밤사이 대대는 완전히 외부와 격리되었다. 헌병대가 정문을 통제했고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전면 통제되었다. 대대 안에는 군단장의 서슬퍼런 분노와 앞으로 닥쳐올 피해 숙청을 예감하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해진은 곧바로 자신의 직속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소집했다. 군단 감찰, 법무, 헌병의 최고 실무자들과 그녀가 직접 발탁한 소수 정예로 구성된 조사단. 그 책임자는 비서실장 김성준 소령이 맡았다. 김소령. 이번 조사의 목표는 단순히 황만철 중령 개인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다. 대대장실, 이제는 군단장 임시지휘소가 된 그곳에서 이해진이 말했다. 나는 이 부대를 좀먹고 있던 구조적인 병폐, 그 자체를 알고 싶다. 폭언과 폭력 훈련 실태, 보급 문제, 인사와 휴가 관리까지. 대대의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털도록. 그 어떤 외압도 그 어떤 성역도 용납하지 않겠다.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불사조 대대의 장교와 부사관들은 마치 짠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은 황만철의 폭정에 대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침묵으로 동조해온 공범자들이었다. 새로운 군단장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갈지, 줄을 잘못 섰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황만철 중령님은 그저 훈련을 강조하는 열정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다. 이해진은 이 벽을 부술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함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난밤 식당에서 보았던 수많은 간부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대부분이 황만철의 눈치를 보며 비굴한 침묵을 지켰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고뇌의 빛을 띠고 있던 젊은 장교. 대대의 작전과장인 김태우 대위였다. 그녀는 그날 밤 김태우 대위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임시 집무실로 불렀다. 김태우 대위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이해진은 그를 신문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김 대위, 자네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운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태우 대위의 어깨가 움찔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냔 말이다. 나는 어제 자네의 눈을 보았다. 황만철의 폭력을 보며 분노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네의 고뇌를 보았어. 하지만 김 대위,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도 날카롭게 김태우 대위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다. 육군 사관학교에 입교하며 조국에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다짐,
부하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멋진 지휘관이 되겠다고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황만철의 폭력 아래에서 무참히 짓밟혔던 지난 시간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군단장님. 마침내 김태우 대위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혜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이동식 저장장치 하나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이 부대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김태우 대위가 지난 1년간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군 생활을 걸고 비밀리에 모아온 자료들이었다. 황만철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허위로 작성된 훈련 일지, 원본, 대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담긴 장부 사본까지. 그것은 한 장교의 양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이혜진은 말없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위로 수많은 파일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숙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태우 대위가 넘긴 이동식 저장 장치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특별조사단이 그 안의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자 불사조 대대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이 거침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허위 훈련, 즉 유령 훈련의 실태였다. 황만철의 불사조 대대는 지난 2년간 사단 전투력 측정에서 단 한 번도 최우수 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의 권력과 명성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김태우 대위의 자료는 그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했다. 야간 행군 훈련은 시작 지점과 복귀 지점에서만 사진을 찍은 뒤 대부분의 병력을 막사에서 쉬게 했고, 실탄 사격 훈련은 기준 미달 인원들의 점수를 우수 사수들의 점수로 바꿔치기에 보고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대대 전술 훈련은 아예 실시하지도 않고 지난 훈련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부대를 강하게 만드는 대신 서류와 조작으로 자신들의 공적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부대 성적을 조작한 수준을 넘어 유사시 전투 실패와 직결될 수 있는 명백한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둘째, 대대 운영비와 부대 물품의 사적인 유용 문제였다. 황만철은 매달 대대에 지급되는 소모품 구입 예산을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해 현금화한 뒤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새 전투화나 방한용품들은 창고에 쌓아둔 채 자신의 지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대 농장이라는 이름 아래 병사들을 주말마다 자신의 개인 소유밭으로 동원해 농사일을 시키고 거기서 수확한 작물들을 군납업체에 팔아넘겨 부당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었다. 병사들은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대대장의 사유재산을 불려주는 현대판 노예였던 것이다. 셋째, 가장 끔찍한 것은 폭력과 학대의 일상화였다. 녹음 파일 속 황만철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나 간부에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퍼부었고, 정신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특별조사단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대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했다. 부인으로 일관하던 그들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자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번 터진 본물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더욱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1년 전 발생했던 박성우 상병의 의병 전역 사건이었다. 당시 박 상병은 각계 전투 훈련 중 참호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부대에서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보고되었고, 그는 결국 군 복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쓸쓸하게 군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당시 훈련장의 참호는 규격 미달로 집안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있었고, 훈련 전 안전 점검을 맡았던 행정보급관은 이 사실을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황만철은 훈련을 연기하면 내 평가 점수가 깎인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고 훈련을 강행하라고 지시했다. 박상병은 대대장의 공명심이 만들어낸 예고된 희생자였던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황만철은 모든 책임을 박상병 개인에게 돌렸고 입막음을 위해 부대원 전체를 상대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 이혜진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온몸이 떨리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당장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황만철을 찾아갔다. 철창 안에 황만철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강변했다. 이혜진은 그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한때 누구보다 늠름했던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박성우 상병의 사진이었다. 기억하나 이 병사를? 자네의 욕심 때문에 꿈과 미래를 모두 빼앗긴 자네의 부하 말이다. 그녀는 박성우 상병이 눈물로 써내려간 진술서를 그의 면전에 던졌다. 저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은 저의 꿈을 짓밟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부러진 발목이 쑤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황만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법적인 처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때 자신이 지휘했던 부하의 피 끓는 절규 앞에서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의 등을 찌른 가장 비겁한 배신자였음을 깨달았다.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파장은 불사조 대대를 넘어 7연대와 육사단 전체로 번져나갔다. 황만철의 전횡을 알고도 묵살하거나 방조했던 연대장과 사단 참모들까지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혜진은 5군단 예하 모든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불사조 대대의 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하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분명히 말한다. 부하의 고통 위에 자신의 공적을 쌓는 지휘관, 부하의 인격 위에 군림하려는 지휘관은 이 시간부로 5군단의 그 어떤 지휘봉도 잡을 자격이 없다. 부대의 명예는 완벽한 서류가 아닌 부하들의 건강한 웃음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단순히 대대장 한 명에게만 묻지 않을 것이다. 연대장, 사단장, 그리고 나 군단장에게까지 있다. 썩은 가지 하나를 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제 이 나무의 썩은 뿌리 자체를 도려내야만 한다. 그녀의 선언은 5군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고 부패한 관행의 시대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참혹했다. 황만철 전 대대장은 폭행, 직권남용, 횡령, 직무유기, 허위보고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군사재판에 기소되었다. 또한 그에게 동조하거나 그의 범죄를 묵인했던 대대 간부 10여 명 역시 줄줄이 형사 입건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 불사조 대대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 직전의 상태였다. 지휘체계는 마비되었고 남은 병사들은 깊은 배신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가 불사조 대대의 해체를 점쳤다. 하지만 이혜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녀는 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를 새로 탄생시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파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였던 김태우 대위를 대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대위를 대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육군 규정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관례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 했던 그의 용기와 양심이야말로 지금 이 부대를 이끌 유일한 자격이라고 판단했다. 자네에게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자네의 뜨거운 심장을 믿는다, 김대위. 두려워하지 말고 자네가 꿈꾸던 부대를 한번 만들어보게. 모든 책임은 나 군단장이 진다. 그녀는 김태우 대위를 지원할 새로운 참모진을 꾸려주었다. 5군단 전체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능력 있는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을 직접 선발하여 불사조 대대로 보냈다. 그들은 이혜진의 개혁 의지를 실현할 혁명 1세대였다. 김태우 대리가 지휘봉을 잡은 첫날
그는 전 대대원을 연병장이 아닌 식당으로 소집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남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과 냉소가 가득했다. 또 다른 독재자가 와서 훈시를 늘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태우 대리는 연단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식당 중앙에 서서 모자를 벗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전우들. 우리 간부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다. 비겁하게 침묵했고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했다. 장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식판을 들고 배식줄의 가장 뒤로 걸어갔다. 최말단 이등병들의 뒤에 조용히 줄을 섰다. 그가 데려온 새로운 장교와 부사관들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거대한 선언이었다. 이제 이 부대에서 지휘관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권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불사조 대대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김태우 대리는 가장 먼저 유령 훈련을 폐지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제부터 단 1시간의 훈련이라도 진짜 땀을 흘리는 실전적인 훈련만 실시한다. 여러분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훈련 강도는 오히려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병사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훈련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식당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다. 김태우 대리와 간부들은 매일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제 그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말마다 대대장을 위해 동원되었던 농장 노역은 사라졌다. 대신 그 시간에 병사들은 온전히 휴식을 취하거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즐겼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병사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고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불신과 냉소로 가득했던 눈빛은 자부심과 신뢰로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불사조 대대의 새로운 탄생을 증명할 시간이 찾아왔다. 이혜진 중장은 3개월 후 대대 창설 기념일에 맞춰 불사조 대대를 공식 방문했다. 그녀가 연병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의 장병들이 절도있지만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함성에는 과거와 같은 강요된 복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날 전 대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태우 대리의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그리고 그를 불사조 대대의 정식 대대장으로 임명했다. 불사조는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달간 가장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날아올랐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이 대대가 아니라 5군단 전체의 희망이자 자랑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은 한 부대의 부활을 축하하는 소리이자 진정한 리더십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에 대한 찬사였다. 불사조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불사조 대대의 부활은 5군단 전체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었다. 하지만 그 파문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오랜 세월 육사단에 뿌리 내려온 구시대적 지휘관들에게 김태우 소령이 이끄는 새로운 불사조 대대는 눈엣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불사조 대대는 군대가 아니었다. 훈련보다 병사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상명하복의 군기보다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곳. 그들은 불사조 대대를 유치원 군대, 계집애 같은 부대라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그 선봉에는 제7보병연대 제3대 대장 박성진 중령이 있었다. 그는 황만철의 직속 후배이자 그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전형적인 올드스쿨 지휘관이었다. 김태우 그놈 운 좋게 군단장 눈에 들어서 완장차니까 세상이 질 것 같나 보지. 하지만 전쟁은 속꿉 장난이 아니야. 피와 땀, 눈물 없이는 절대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어.
박성진 중령은 사석에서 공공연히 불사조 대대를 폄하했다. 그의 3대대는 사단 내에서 가장 훈련 강도가 높고 군기가 강하기로 유명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병사들의 희생과 간부들의 고통이 뒤따랐지만 박성진은 그것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여겼다. 두 대대의 미묘한 신경전은 연대 전체, 나아가 사단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구시대의 철권 통치를 상징하는 3대대와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떠오른 2대대. 모두가 두 부대가 언젠가 제대로 한번 맞붙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연대 전투력 경연대회 개최가 공지된 것이다. 40km 완전 군장 급속 행군부터 시작해 개인화기 사격, 장애물 극복, 그리고 마지막 대대급 쌍방 전술 훈련까지. 연대 최강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그야말로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였다. 모두가 3대대의 압도적인 우승을 점쳤다. 그들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 없는 전통의 강호였다. 반면 지휘부가 통째로 교체되고 부대 분위기가 어수선한 2대대는 최하위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기회에 저놈들의 허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겠다. 진짜 군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박성진 중령은 승리를 확신했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김태우 소령과 2대대 장병들은 침착하게 자신들의 훈련에만 집중했다. 그들의 훈련 방식은 3대대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무조건적인 뺑뺑이 대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계 병사에게 최적화된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사격 훈련 전에는 심리 안정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높였고 전술 훈련에서는 병사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전술 토의를 통해 상향식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대대장님, 저희 같은 일개 병사의 의견을 정말 작전에 반영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병사들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실제 작전에 반영되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자신감이, 수동적인 복종 대신 능동적인 책임감이 싹트고 있었다. 마침내 대회 첫날에 막이 올랐다. 첫 종목인 40km 급속 행군. 박성진 중령의 3대대는 초반부터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갔다. 마치 분노한 들소떼처럼 그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중간중간 체력이 달려 뒤처지는 병사들은 군홧발에 채이거나 욕설을 들어가며 억지로 대열에 끌려왔다. 반면 2대대의 행군 방식은 달랐다. 그들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았다. 대신 가장 체력이 약한 병사의 페이스에 맞춰 대열 전체가 꾸준한 속도를 유지했다. 체력이 떨어진 전우가 있으면 서로 군장을 나눠지고 군가를 부르며 격려했다. 그들의 모습은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들의 모습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3대대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낙오자가 10여 명이나 발생해 감점을 크게 받았다. 반면 2대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완주에 성공하며 행군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진 사격과 장애물 극복에서도 2대대의 선전은 계속되었다. 뛰어난 집중력과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인 그들은 모든 종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종합 점수에서 3대대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날 대회의 승패를 결정지을 쌍방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공격은 3대대, 방어는 2대대가 맡았다. 3대대는 그들의 방식대로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정면으로 2대대의 방어선을 밀어붙였다. 교범에 나오는 가장 정석적이고 강력한 공격 방식이었다. 하지만 김태우 소령과 2대대 장병들은 이미 그들의 수를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전술 토의를 통해 수십 가지의 방어 시나리오를 구상했고 그 중심에는 한 병사의 아이디어가 있었다. 바로 식당에서 황만철에게 폭행당했던 최강민, 이제는 어엿한 상병이 된 그의 아이디어였다. 적들은 분명 우리 주 방어선을 향해 정면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방어선을 과감히 포기하는 척 후퇴하여 적을 깊숙이 유인한 뒤 미리 매복시켜둔 2개 중대 병력으로 적의 측면과 후방을 동시에 포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김태우 소령은 최강민 상병의 눈에서 확신을 보았고 그의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전투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3대대는 손쉽게 2대대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하며 승리를 예감했다. 박성진 중령의 입가에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이 방심한 채 깊숙이 진격해 들어온 순간 양쪽 계곡과 후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2대대의 병력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완벽한 포위 섬멸 작전. 3대대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심판관의 총성이 울렸을 때 고지 위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그리고 계곡 아래에서는 패배의 침묵이 흘렀다. 최종 결과 제7보병연대 전투력 경연대회 종합 우승은 제2대대 불사조 대대에게 돌아갔다. 시상대 위로 올라선 김태우 소령과 2대대 장병들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의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군대야말로 가장 강한 군대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그들의 함성은 5군단 전체에 울려 퍼지는 새로운 시대의 군가였다. 불사조 대대의 기적 같은 우승은 5군단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한 군대에 대한 낡은 관념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황만철 전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다. 재판이 열리는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수많은 군인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황만철의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부조리한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군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만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죄책감과 회한에 휩싸인 초췌한 중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그의 죄를 증언했다. 식당에서 그에게 폭행당했던 최강민 상병은 이제 더 이상 떨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밝혔다. 황만철의 공명심 때문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박성우 예비역 상병은 휠체어에 앉은 채 눈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증언에 법정안은 숙연해졌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황만철. 피고인은 부하들의 인격을 짓밟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사적인 욕심으로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분인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 그 단어가 선고되는 순간 황만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환호하는 대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이름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황만철에 대한 단호한 판결은 군 내부에 남아있던 그의 잔당들과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모든 지휘관들에게 보내는 서리빨 같은 경고였다. 이해진 중장이 시작한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5군단 예하 모든 부대에서는 불사조 대대 배우기 열풍이 불었고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해 늦가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아군 지피에 총격을 가하는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 하필이면 그 지역은 육사단, 그 중에서도 불사조 대대의 작전 책임 구역이었다. 실제 상황. 훈련이 아닌 진짜 총탄이 오가는 전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군단 사령부는 즉각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이해진은 지체 없이 불사조 대대에게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소령, 자네와 자네의 부하들을 믿는다.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적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복귀하도록. 적들은 야음을 틈타 군사분계선 인근의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숨어들었다. 수색과 섬멸 작전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했다. 과거의 부대였다면 지휘관의 공명심 때문에 무리한 작전을 펼치다 큰 희생을 치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태우 소령과 불사조 대대는 달랐다.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최첨단 드론과 열상 감시 장비를 총동원해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모든 병사들이 참여하는 작전 회의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찾아냈다. 마침내 작전이 시작되었다. 불사조 대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평소 진짜 땀을 흘리며 갈고 닦았던 그들의 전투 기술은 실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각 분대는 지휘관의 명령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였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었다. 몇 시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불사조 대대는 단 한 명의 아군 피해도 없이 침투한 적들을 모두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군단 지휘 통제실에서 숨죽인 채 작전 상황을 지켜보던 이혜진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군대가, 그녀의 철학이 마침내 가장 혹독한 실전의 무대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낸 순간이었다. 인간을 존중하는 군대야말로 가장 강한 군대라는 진리가 붉은 피와 화약 연기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다. 불사조 대대의 완벽한 실전 승리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가장 인간적인 부대가 가장 강한 부대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자 이혜진의 리더십과 불사조 대대의 혁신 모델은 더 이상 5군단만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군 전체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혜진 중장은 그 후로도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되어 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혁신과 명예를 상징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김태우 소령은 대령으로 진급하여 자신이 처음 장교로 부임했던 7연대의 연대장이 되었다. 그는 이혜진의 철학을 이어받아 수많은 후배 지휘관들에게 존중과 신뢰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받았다. 식당에서 폭행당했던 최강민 상병은 군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전문 하사로 복무를 연장했다. 그는 이제 부사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어엿한 중사가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황만철. 그는 오랜 수감 생활 끝에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명예도 재산도. 그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작은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급식소 텔레비전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중계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는 이혜진 합참의장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 앞으로 수많은 부대들이 행진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유난히 절도 있고 패기 넘치는 한 부대의 깃발이 들어왔다. 불사조 대대.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아주 작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망가뜨렸던 그 부대가 이토록 훌륭하게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마주하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다시 현재의 불사조 대대. 육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박수현 소위는 부푼 마음을 안고 첫 부임지인 불사조 대대에 도착했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 전설적인 이혜진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과 같은 멋진 지휘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설이 시작된 부대로 오게 된 것이다. 그녀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대대병영 식당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벌어졌던 이제는 전설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본 식당의 모습은 전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식당 안은 시끄러울 정도로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대대장은 이등병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박수현 소위는 긴장한 채 배식줄에 서 있다가 그만 실수로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설 속의 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폭언이 아니었다.
근처를 지나가던 대대 주임원사가 허리를 숙여 숟가락을 주워주며 인자한 미소로 말했다. 괜찮아, 박소희. 누구나 처음엔 다 그런 실수를 하는 법이야. 긴장 풀고 밥 맛있게 먹으라고. 그 따뜻한 한마디에 박수현 소위는 이 부대의 전설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대대장 주관으로 열린 신임 장교 환영회에서 박수현 소위는 대대장에게 물었다. 대대장님, 저희 불사조 부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대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식당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해진 장군이 군단장 시절 이 부대를 떠나며 남긴 친필 휘호가 걸려 있었다. 전우의 생명이 나의 명예. 저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이다, 박소희. 우리는 저 문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저 문장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저 가슴 벅찬 전설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절대 잊지 말게. 박수현 소위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전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심장 속에서 다시 타오르며 더 위대한 미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불사조 대대의 군가는 이제 5군단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또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국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더 이상 휴전선 너머의 적만이 유일한 위협이 아니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그리고 군 복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깊은 불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왜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거대한 시대적 과제의 중심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된 이해진 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국방개혁을 이끌며 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분투했지만 외부의 시선은 싸늘했다. 정치인들은 효율성을 외치며 국방 예산 삭감을 압박했고 언론은 연일 군의 작은 실수들을 부풀려 보도하며 불신을 조장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인권을 존중하는 강군이라는 철학은 나약한 군대라는 오해와 편견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 최대 방송사에서 야심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했다. 제목은 아미 인드. 군의 가장 깊숙한 곳을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추락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자는 취지였다. 방송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촬영 협조를 국방부에 요청했고 그들의 첫 번째 촬영 희망부대로 지목한 곳은 바로 5군단 제6사단 7연대 2대대 불사조 대대였다. 이해진의 전설이 시작된 곳. 이제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손꼽히는 곳. 합참의장실은 고심 끝에 촬영을 허가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불사조 대대가 쌓아 올린 명성이 과연 수십 대의 카메라와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총괄하는 한상진 PD는 방송가에서 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감성적인 미화나 애국심 마케팅을 경멸했다. 그는 군대란 본질적으로 폭력과 부조리가 내재된 집단이며 이번 촬영을 통해 그 위선적인 민낯을 파헤쳐 보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취재팀이 처음 불사조 대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벽하게 정비된 시설과 패기 넘치는 장병들의 모습에 1차적으로 놀랐다. 하지만 한상진 PD는 코웃음을 쳤다. 보여주기 쇼에 불과해. 카메라만 꺼지면 분명 다른 모습이 있겠지. 취재는 시작되었고 한상진의 카메라는 집요하게 대대의 그림자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었다. 어느 날 취재팀은 대대 전술 훈련을 밀착 촬영하고 있었다. 중대장인 강민지 대위가 공격 계획을 브리핑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분대장인 강민호 병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중대장님, 죄송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저희 분대가 맡은 시 구역은 개활지라 적의 집중 사격에 노출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차라리 B 구역의 능선을 따라 우회 기동하는 것이 병력 손실을 줄이고 기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진 PD의 눈이 번뜩였다. 병사가 장교의 작전에 이의를 제기하다니. 이제 곧 고함과 질책이 오가는 군대의 진짜 모습이 찍힐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강민지 대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진지한 표정으로 강 병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강 분대장. 다른 분대장들의 생각은 어떤가? 그녀의 말에 다른 분대장들과 심지어 병사들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곳은 일방적인 명령이 하달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최상의 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이었다. 결국 강 병장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수정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상진 PD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취재팀은 또한 한때 황만철에게 짓밟혔던 신병이었으나 이제는 베테랑 부사관이 된 최강민 중사를 밀착 취재했다. 그는 훈련장에서는 호랑이보다 무서웠지만 생활관에서는 그 누구보다 다정한 형이었다. 그는 사격술이 부족해 고민하는 신병의 곁을 밤늦게까지 지키며 격려했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하는 병사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주며 위로했다. 한상진 PD가 그에게 물었다. 최 중사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최강민 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덤덤하게 대답했다. 제가 신병이었을 때 저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전우의 생명이 너의 명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군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이자 저의 유일한 명예입니다. 한상진 PD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찾으려 했던 군대의 어두운 민낯이 아니라 도시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뜨겁고 진실한 인간애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대대의 실제 비상 상황이 터졌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대대 작전 지역 내의 깊은 산속에서 등산객 여러 명이 조난당한 것이다. 수색 및 구조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고 한상진 PD와 취재팀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팀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준한 산악 지형. 수색 작업은 끔찍하게 더디고 위험했다. 구조팀을 이끌던 최강민 중사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조난자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조난자 한 명이 저체온증으로 위급한 상태였고 헬기 접근은 불가능했다. 살아서 산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업고 험한 길을 헤쳐나가야만 했다. 바로 그때 팀의 막내인 이진우 이병이 비명을 질렀다. 가파른 눈길에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진 것이다. 다행히 안전 로프 덕분에 추락은 면했지만 그의 실수로 인해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상진 PD는 카메라를 고쳐 잡았다. 바로 이때다. 극한의 상황, 부하의 실수. 이제 저 베테랑 부사관의 입에서 분명히 거친 욕설과 질책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것이 그가 아는 군대였다. 하지만 최강민 중사는 욕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겁에 질려 울먹이는 이진우 이병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정신 차려, 이진우.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는 뒤에서 조난자들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로프를 단단히 확보하는 임무만 수행한다. 할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 이병은 그 믿음의 눈빛을 보고 울음을 그치고 힘차게 대답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강민 중사는 가장 위독한 조난자를 자신의 등에 둘러맸다. 그리고는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옥 같은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렌즈 너머로 지켜보던 한상진 PD의 눈시울이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군대를 바라보았는지를. 이 부대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었다. 실수를 용납하고 서로를 믿어주며 끝까지 함께 가는 것. 바로 그 인간다움에 있었다. 몇 달 후 아미 인드의 제1부 꺼지지 않는 불꽃편이 방영되었다.
방송은 전례 없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전체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자 게시판은 감동과 격려의 글로 도배되었고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다음 해 육군 모집 경쟁률은 지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참의장 집무실. 이해진 대장은 마지막으로 재임명된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집무실 TV를 통해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보는 송별 다큐멘터리를 조용히 시청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은 한상진 PD가 제작했던 꺼지지 않는 불꽃의 마지막 장면으로 채워졌다. 화면 속에서 한상진 PD가 구조 작전을 마친 최강민 중사에게 묻고 있었다. 무엇이 최 중사님과 당신의 부대를 그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최강민 중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희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해진 장군님께 배웠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전우를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 군복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요. 그의 말과 함께 화면은 불사조 대대 식당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비추었다. 전우의 생명이 나의 명예. 그 글귀를 바라보는 이해진 대장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가 식당의 잿더미 속에서 홀로 지폈던 작은 불씨. 그 불씨는 이제 결코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 그녀의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새로운 세대의 가슴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